네, 반갑습니다. 재고 계속하겠습니다. 재고 마지막 시간이시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주제들을 좀 할게요. 교재는 105페이지 가시면 돼요. 105페이지. 105페이지 가서 밑에 심학습 있죠. 이거 설명 안 드렸죠.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다고. 이거 할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제 간혹 나오기 때문에 할게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지난번 시간에 이제 기말 재고 20개 남아있다고 확정했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근데 이 20개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는 게 있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우리 회사 창고에는 20개 남아있지만 다른 데 남아있는 재고도 포함하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타처 보관 재고라고 불러요. 타처 보관 재고. 그러니까 타처, 우리 회사 창고 아니라 타처 보관 재고. 다른 회사에 보관되어 있지만 우리 회사 기말 재고에 포함시킬 게 있대. 이거를 지금 할 거예요. 많은지 아시겠죠? 그죠? 잘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창고에 20개만 가지고 기말 재고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지만 다른 데 보관돼 있지만 우리 회사 기말 재고에 포함할 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 양가를 1번이 미착 상품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미착 상품. 제가 설명드리고 책으로 가서 체크해 드릴게요. 미착 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미착 상품 개념부터 할게요. 미착 상품이라는 게 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여기 한국이라 그러고 이게 미국이라 그럴게요. 미국. 여기 판매자가 있고 한국이 판매자고 이렇게 실어서 배에 실어서 이렇게 보내줘요. 그럼 미국이 구매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12월 31일 날 딱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 떠 있어. 태평양 한가운데. 이게 미착품이란 거야. 그러니까 판매자 창고에도 없고 구매자 창고에도 없죠. 이게 누구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선적지가 한국이잖아. 그렇죠? 첫 번째 조건이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선적지 인도 조건. 첫 번째가.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이란 뭐냐 하면 인도 조건. 선적하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가 얘한테. 아셨죠? 그럼 12월 말에 떠 있는 이 물건은 한국 겁니까? 미국 겁니까? 미국 거죠. 선적한 순간 소유권 넘어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구매자께 되겠죠. 그렇죠? 구매자 거라고 쓸게요. 구매자 거. 그 다음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미국에 도착할 때 도착해야지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야. 이걸 두 번째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해요. 도착지 인도 조건. 두 번째 미국에 도착해야지만이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도착지 인도 조건. 자, 그러면 요거는 이 케이스라면 자,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아직 도착 안 했죠. 아직 소유권 안 넘어갔죠. 구매자한테. 그러면 여기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요 12월 31일 재고는 누구 겁니까? 판매자 거자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판매자께 되는 거예요. 판매자 거. 참고로 이 도착지란 말을 쓰기도 하고 목적지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목적지. 도착지 또는 목적지라 불러요. 아셨죠? 아시겠죠? 가르는 거.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판매자가 될 수도 있고 구매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될 수 있으니까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앞자만 따서 선구가 성립하면 내게 되는 거예요. 또는 도판이 성립해도 내게 되는 거예요. 성구 또는 도판이 성립하면 내 건 거예요. 좀 무식한데 이해는 했으니까 외우려 아셨죠? 성구가 성립하거나 도판이 성립하면 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미착 상품은 성구가 성립하거나 또는 도판이 성립하면 내게 된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한쪽에 써놓을 테니까 자, 이거 보시고 책 매칭 해드릴게요. 일단 칠판 보시면 돼요. 제가 쭉 설명드리고 책으로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줘도 되겠죠? 자, 필기필 하시면 스톱에서 필기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시간 관계상 지우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시성품이라는 게 있죠. 시성품. 두 번째 볼까요? 시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주로 어디서 나타나는 개념이냐 하면 시용 판매에서 나오거든요. 시용 판매. 시용 판매란 말은 한번 시험 삼아 써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우리 회사가 있고 우리 회사가 있는데 우리 회사가 안마의자 있죠. 안마의자. 안마의자를 파는 회사라고 쳐봐요. 그럼 안마의자를 고객한테 100개를 보낸 거예요. 100개를. 판 게 아니에요. 안마의자 한번 고객한테 써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써보세요. 한번 써보시고 괜찮으시면 사가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시용 판매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개를 부를 때 시성품이라고 불러. 시험 삼아 써보세요라고 보내주신 거 그러거든요. 그럼 고객이 써보겠죠. 괜찮네요. 살게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80개는 사겠다는 구입 의사 표시를 한 거야. 사겠다라고 한 거야. 근데 20개는 사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어. 그렇죠? 그럼 시형 판매는 살게요라고 의사 표시를 하면 그때 팔린 걸로 봐. 그렇죠? 그럼 100개는 우리 회사 창구에는 없죠. 그중에 80개는 팔린 거니까 재고에 포함시킬 필요 없겠지. 근데 요 20개는 안 팔렸잖아. 그렇죠? 요 20개는 비록 우리 회사 창구에는 없지만 여전히 안 팔린 거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말 재고에 포함해야 되겠지. 아시겠죠? 자, 요 얘기예요. 그래, 여기 쓸게요. 이쪽에 와서. 자, 시성품 중에 구입의사 미표시분, 표시가 아직 안 된 거. 사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아직 안 팔린 거니까 우리 회사 기말 재고에 포함시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쪽에 와서 이거 줘도 되겠죠, 너? 뭐 사례니까 이해를 위한 사례니까. 그다음 세 번째 위탁품 볼게요. 적성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적성품 볼게요. 적성품. 자, 적성품이란 것은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냐 하면 위탁 판매에서 나오거든요. 위탁 판매. 자, 위탁 판매란 것은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회사가 있고 우리 회사가 중간에 홈쇼핑이 있거든요. 홈쇼핑에다가 TV 있죠. 뭐 삼성전자라고 치고 삼성전자가 홈쇼핑에다가 TV를 100대를 팔아달라고 100개라고 쓸게 그냥 100개를 팔아달라고 이제 맡긴 거야. 이때 우리 회사를 위탁자라 부르고 팔아달라고 부탁받은 이 사람 있죠. 홈쇼핑을 수탁자라 불러요. 수탁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홈쇼핑이 이걸 고객한테 팔겠죠. 고객한테 팔았어요. 몇 개 팔았냐면 80개 팔았어요. 이 80개의 매출은 누구 거? 우리 거야. 홈쇼핑은 중간에 수수료 먹는 거고. 그죠? 근데 문제는 20개는 아직 못 팔았단 말이에요. 20개는. 됐죠? 그러면 이 20개는 홈쇼핑이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누구의 재고입니까? 안 팔린 거니까. 우리 회사 재고에 포함되는 거 아시겠죠? 비록 우리 회사 창구에는 없지만 수탁자한테 팔아달라고 보낸 요 적성품이라고 불러요. 이 TV를. 적성품 중에 수탁자가 팔지 못한 이 20대는 여전히 우리 회사 기말 재고에 포함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죠? 세 번째, 적성품 중에 수탁자가 팔지 못한 거, 홈쇼핑이 팔지 못한 미판매분도 우리 회사 기말 재고에 포함시켜라. 지워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책으로 가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제가 책으로 가서. 자, 109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양가로 1번에 미착 상품은 방금 설명드렸죠. 그렇죠? 여기 하나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성구 또는 도판이 성립하면 우리 회사 거다. 좀 무식한데? 성구 또는 도판 성립하면 우리 회사 거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위에 뭐 판매회사일 때, 매입회사일 때 쭉 나와 있잖아요.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아까 칠판에다가 필기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고. 그 다음 양가로 1번에 시성품 보시면 시성품 두 번째 줄 중간쯤 보세요. 두 번째 줄 중간쯤. 매입자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양가로 1번 시성품의 두 번째 줄의 중간쯤. 매입자가 매입 의사 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고에 포함된다. 아시겠죠? 구입 의사 표시 안 된 것은 우리 회사 기말 재고에 포함한다. 판매자의 기말 재고에 포함한다. 그 다음 양가로 3번에 적성품이라고 되어 있죠. 적성품 요거. 그렇죠? 요거는 마지막 줄에 보시면 따라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줄에. 따라서 적성품은 수탁자가 아까 홈쇼핑이 제3자 고객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에 포함한다. 아시겠죠? 수탁자 및 판매분도 위탁자인 우리 회사 기말 재고에 포함시켜라. 됐죠? 그 다음 4번에 저당 상품이라는 게 있대. 저당 상품. 저당 상품이란 것은 은행에 담보로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 상품을 담보로 맡겼다. 은행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죠. 담보로 맡긴 거잖아 그냥. 전당포에다가 내가 돈 빌리려고 시계를 맡겼어요. 전당포 거예요, 시계가? 내 거잖아, 여전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가로 4번의 저당 상품의 마지막 줄만 체크하세요. 담보 제공자의 재고 자산에 속한다. 담보 제공자, 우리 회사가 은행에 맡겼다면 은행 게 아니라 우리 회사 거다 그 얘기입니다. 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쓴 거고. 그 다음 양가로 5번 반품률이 높은 재고 있죠. 반품률 높은 재고. 반품률이 높은 재고. 또 우리 회사 기말 재고에 포함시키네.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칠판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그 홈쇼핑 같은 데 보시면 뭐 다이어트 헬스 기구 이런 거 이제 팔 때 보면 팔고 나서 뭐
반품 가능 기간 있잖아. 한 달 정도 반품 가능하다 그런 게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때 헬스기구, 다이어트 헬스기구를 100개를 팔았어요. 홈쇼핑에서. 근데 이게 한 달 동안은 반품이 가능해. 한 달 동안, 1개월 동안은 반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100개를 처음 팔아봐, 이번에 홈쇼핑에서. 이 헬스기구를 처음 팔아봐서 몇 개가 반품될지 모르겠대. 반품률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몇 개나 지금 돌아올지 반품률을 추정할 수가 없대. 그렇죠?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100개 팔았죠? 판매된 게 아니라 아직 판 걸로 보지 말래. 판매된 게 아니라 언제 판 걸로 봅니까? 반품 가능 기간이 끝나는 요 시점 있잖아. 요때 판매된 걸로 보겠대. 요때. 이해하셨어요?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다면 반품 가능 기간이 끝나는 요 시점에 판매된 것으로 봐요.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요 사이는 아직 팔린 게 아니라고 했죠. 따라서 요 100개는 기말 재고에 포함시켜야 되겠지. 기말 재고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 얘기 쓴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양가로본 반품률이 높은 재고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줄 끄트머리 좀 보세요. 세 번째 줄 끄트머리에 그러나라고 돼 있잖아. 찾으셨나요? 양가로 5번 반품률이 높은 재고의 세 번째 줄 끄트머리. 그러나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매자가 상품의 인수를 수락하거나 사겠다라고 아예 확실하게 얘기를 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 이 시점이죠. 그렇죠? 종료된 시점까지는 팔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 따라서 판매자의 재고에 포함한다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팔린 게 아니니까 재고에 포함시키라고 얘기해요. 되셨나요? 지울게요. 자, 지우고 그다음 마지막 양가로 6번 할부 판매 상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6번 할부 판매 상품. 할부로 팔았대요. 예를 들어서 하이마트에서 에어컨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할부로 24개월 무이자 할부로 사간 거야. 그렇죠? 그럼 하이마트 입장에서는 할부 기간이 안 끝났잖아. 안 팔린 겁니까? 팔린 거죠. 외상으로 판 거잖아. 따라서 얘는 기말재고에 포함하면 안 되겠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할부로 팔아도 팔린 거잖아요. 팔린 거라면 기말재고 아니잖아.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양가로 6번 할부 판매 상품에서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 결론만 얘기하면 할부로 팔아도 판 거예요. 따라 기말재고에 포함하면 안 되겠지. 팔린 거니까. 그렇죠? 두 번째 줄에 상품의 판매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에서 빼라, 제외시켜라. 당연한 얘기죠. 기말재고에 포함, 이건 안 되는 거에 포함을 시키면 팔린 거니까. 그죠? 이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말재고에 포함할 거, 안 할 거. 포함할 거 5개, 포함하지 않으면 안 할 거 6개, 마지막 하나 여기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요거 관련된 객관식 문제가 뒤에 있었는데 올해 뺐더라고 보니까. 이게 책이 전면 개정이라고 매년 찍혀 나오거든요. 전면 개정 없어요. 본문 내용 똑같아요. 그죠? 객관식 문제 뒤에 몇 개 바꿔놓고 전면 개정이라고 매년 하더라고. 하여튼간에 뭐 요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바뀌는 거 별로 없으니까 거의 없었어요. 이번에 교재를 보니까 본문 내용 안 바뀌어서 하나도 객관식 문제 몇 개 바꾼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객관식이 몇 개 바뀌어 있으니까. 참고로 혹시라도 뭐 작년 책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문제 하나 있었는데 이거 빼가지고 문제를 못 풀겠네. 객관식을. 자, 이거 이해하시겠죠? 자, 이거 보셨고 그다음 또 안 한 게 있거든요. 또 안 한 게 표준 원가법하고 소매제고법 안 했거든요. 그 얘기 좀 할게요. 자, 이거 됐죠? 좀 다 지우고 할게요. 필기 필요하신 분들 필기하시고.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115페이지로 갑니다. 115페이지로 가서 표준원가법, 소매제고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6번이 되겠네요. 잠깐만요. 자, 가셨죠? 115페이지 가서 양가로 6번 표준원가법, 소매제고법인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안 중요합니다. 굉장히 안 중요해요. 아셨죠? 근데 책에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특히 소매제고법은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거든요. 거의 제 기억에 안 나왔는데 이걸 굳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더군다나 예제까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나올 가능성 거의 없고 나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과감하게 틀려주면 돼. 편하잖아 마음. 아셨죠? 일단 볼게. 자, 일단 그 표준원가법이라는 것은 요건 개념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재경관리사 가면 원가 관리에게 배우셔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원가법이라는 것은 제품 만들 때 실제 들어간 원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제품 요 종이컵이라면 요 제품 하나당 무조건 요거
한 개당 원가 1,000원으로 미리 표준적으로 정해놓자라고 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거야.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세한 것은 재경관리사 가서 배우시면 돼요. 됐죠?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할 게 소매제곱법을 설명드려야 되거든요. 소매제곱법이 나와 있는데 소매제곱법은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할게요.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책이 없어요. 책이 없으니까 칠판 보시면 돼요. 소매제곱법 하기 전에 우리가 원가율하고 이익률의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원가율 또는 이익률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80 주고 샀대. 원가 80 주고 산 건데 여기다가 20만큼 이익을 붙여가지고 100에 판다고 가정해봐요. 판매가가 100이에요. 그럼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원가율은 얼마고 이익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볼게요. 원가율 또는 이익률. 자, 원가율은 전체 판매가 대비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가가 100이라면 판매가를 분모에 갖다 놓고 분자에는 원가를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100, 요게 80, 그럼 80%인 거 아시겠죠? 뭐 이게 산수죠, 산수. 그렇죠? 그다음 이익률은 전체 판매가를 갖다 놓고 100. 그다음 이익 갖다 놓으면 이익이 20이잖아. 그렇죠? 20인 거 아시겠죠? 20%. 산수인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원가율이 80%면 이익률이 20%인 거고 이익률이 20%면 원가율은 80%인 거지.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이거 가지고 객관식 하나 풀어볼게요. 소매제곱법 하기 전에. 객관식 132페이지로 가서 13번, 아니야. 132페이지 12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화면 스톱하시고. 보셨죠? 읽어볼게요. 3일에 X인년도 매출액은 340만 원이며 연간 매출 총 이익률은 25%다. 이게 이거예요. 이익률이 25%. 그러니까 원가율은 얼마란 얘기야? 75%인 거 아시겠죠? 그렇죠? 75%. 기말 재고 실사 결과 담당자는 재고 자산에 대한 횡령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했다. 누가 가져갔대. 그렇죠? 매출 총 이익률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익률을 이용해서 이게 25%, 이게 75% 이용해서 추정한 재고의 횡령액을 구해보라고 했죠. 이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거 줘도 되겠죠? 이거 25%라고 했으니까 자동빵으로 이게 75%인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래요. 자, 그 밑에 박스가 제시된 게, 박스는 원가거든요. 자, 기초 재고가 있고, 이걸 원가예요. 기초가 70이고, 단기에 매입한 게 300이네. 그럼 둘이 만나서 370만 원 되겠네. 그럼 팔려나간 부분의 원가는 매출원가고 남아있는 부분은 기말재고잖아. 그렇죠? 근데 얘를 준 게 아니라 지금 기말재고 실사금액이란 것은 원래 얼마 있어야 하는데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 바람에 15만 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물어본 게 지금 가져간 걸 찾으래, 가져간 걸. 그렇죠? 근데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준 게 아니라 매출액을 줬죠, 지금 아까. 매출액이 340이라고 줬잖아요. 그럼 방금 문제에서 했잖아요. 매출 총 이익률이 25%니까 매출 원가율은 75%인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340에다가 뭘 때리시면 돼요? 곱하기 1 마이너스 0.25 하시면 되겠지. 75%? 1에서 25% 빼시면 75%. 그렇죠? 아시겠죠? 그럼 이거 때리시면 매출 원가가 얼마 나오냐 하면 255만 원 나오거든요. 여간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걸부터 구하시고 동그라미로 얘부터 구하시고 그러면 보세요. 370에서 255를 빼면 원래 남아 있어야 할 기말재고는 115만 원이죠. 두 번째 이걸 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남아 있어야 할 기말재고가 115인데 남아 있는 기말재고가 115만 원밖에 안 되는데 누가 얼마 가져간 거야? 100 가져간 거지. 이게 횡령액이란 거야. 계산 가능하시겠죠?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3번이 되겠네. 이거 풀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이 정도만 풀어보시면 돼요. 아셨죠? 풀 수 있으면 되고. 자, 이제 소매제곱법 본격적으로 할게요. 소매제곱법이라는 게 원가율을 이용해서 매출원가랑 기말재고를 구하는 방식이거든요. 지워도 되겠죠? 지우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시냐 하면 소매제곱법 남아있는 페이지가
116페이지로 가시면 되겠네요. 116페이지. 116으로 가서 소매제거법 설명드릴게요. 그 예제가 어디 나와 있냐? 117페이지 있거든요. 요 예제를 풀어야 되는데, 요 예제를 풀기 전에 제가 일단 소매제거법이 누가 쓰는 건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이런 거 썼잖아, 그렇죠? 근데 소매제거법이란 게 뭐냐 하면, 소매제거법이란 게 누가 쓰는 거냐 하면 그 마트 있죠, 이마트 생각해 보세요. 이마트에서 쓰는 거야, 주로. 실제로도 쓰거든, 이마트에서. 왜냐면 이마트는 수십 가지의 상품을 팔고 있죠. 생각해 보시면 농산물도 있잖아, 농산물이 뭐 한두 개입니까? 배추도 있죠. 상추도 있죠. 양파도 있죠. 무도 있죠. 쭉 있잖아. 농산물 수십 가지잖아. 그렇죠? 그다음 축산물도 있죠. 축산물. 돼지고기 있죠. 닭고기도 있지. 소고기도 있지. 막 수십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마트는 원래 이렇게 하셔야 돼. 선입이든 후입이든 간에 한 개별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 상추, 무, 양파 이렇게 한 개씩 선입을 적용하든 후입을 적용하든 평균법을 써야 돼.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1000개라면 1000번을 적용해야 되잖아. 빡세죠. 그래서 나온 게 이거야. 소매제곱법이란 거야. 소매제곱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겠대. 비스무리한 것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원가를 계산하거든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겠대. 농산물이면 한 개 따라 선입 후입 적용하는 게 아니라 농산물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싹 묶어가지고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이거 한 번만 적용해서 매출원가랑 기말지고 가는 거야. 편하잖아. 축산물도 돼지고기, 닭고기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축산물 전체를 묶어서 축산물 전체를 한꺼번에 소매제곱법 적용해서 원가랑 기말지고 구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000번 할 필요 없이 2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잖아, 이마트가. 그래서 소매제곱법이라는 걸 만들었어. 근데 문제 푸는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지. 이마트는 쉬운데. 아셨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자,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조금 전에 했잖아요. 판매가가 있으면, 판매가가 100이라면, 요 판매가를 역산해서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원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곱하기 요 판매가를 가지고 원가율을 곱해서 원가율을 이걸 80%라고 그럴게요. 가정으로. 그럼 이걸 곱해가지고 원가를 구하는 거야. 80 이렇게 해서 역산해서. 자, 해볼게요 지금부터. 편안하게 들으세요. 처음에 나오면 틀면 된다고 했잖아요.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 나온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죠? 자. 이거 하나 풀면 한 10분씩 걸린단 말이에요. 자, 117페이지로 갑니다. 117페이지. 밑에 예제를 보세요. 예제. 가셨죠? 읽어볼게요. 3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마트 생각하세요. 이마트. 회계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평균원가 소매제곱법, 선입선출 소매제곱법, 후입선출 소매제곱법에 따라 기말재고액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두 가지 장부가 있죠. 원가로 된 장부가 하나가 있고 매가란 게 판매가예요. 판매가로 된 장부가 하나가 있잖아요. 장부를 두 개를 만들어야 돼. 제가 해볼게요. 책 보고 계시면 돼요. 자, 이게 장부를 2개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 일단 원가로 된 장부를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그다음 매가, 판매가로 된 장부를 하나 만들어야 돼. 죄송한데 이걸 다 지우고 할게요. 여기다 써야 되겠다. 깨끗하게 좀 지우고. 원가로 된 장부 하나, 그리고 판매가로 된 장부 하나 이렇게 2개를 만들어야 돼. 자, 여기 기초 단기 매입액, 얘도 기초 단기 매입액 써볼게요. 자, 사가지고 온 기초 재고액의 원가는 얼마냐? 40만 원이래요. 원가입니다. 원가. 장부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기초 재고의 판매가는 판다면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얼마냐면 50만 원이래요. 그 다음 단기 매입액의 원가는 얼마냐면 200만 원이래요. 근데 이거 내가 마진 붙여서 얼마에 팔려고 지금 사온 거냐면 단기 매입액의 판매가는 얼마냐? 230이래. 맞죠? 잠깐만요. 230이래. 판매가입니다. 이거는 230에 팔려고 사왔대. 그렇죠? 자, 그 다음 팔려나간 상품 원가, 여기 매출원가죠. 매출원가고 남아있는 기말재고 원가가 있겠죠. 그렇죠? 기말재고 이렇게 있겠지.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얘랑 쟤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쪽에 봐요. 자, 요거 보세요. 팔려나간 상품의 판매가는 뭐죠? 팔려나간 상품의 판매가는 매출이죠. 매출이에요. 이게 얼마냐 하면 220이에요. 이건 어떻게 알아냈죠? 이거는
물건 팔 때마다 바코드 쭉쭉 찍어도 되잖아요. 기록돼 있겠지. 그렇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아니, 마트에서 막 계산대에서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남아있는 기말재고의 판매가는 얼마냐? 남아있는 기말재고의 판매가는 이게 60이야. 자, 됐죠? 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게 요 기말재고 있잖아요. 요 기말재고 60 있잖아. 요 판매가가 있죠. 얘를 가지고 거꾸로 역산해서 뭘 구한 여기다가 곱하기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첫 번째가 원가율을 때려서 그래서 얘를 구하겠대. 동그라미 2번 있잖아. 얘를 구하겠대. 동그라미 2번.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야. 기말재고 판매가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원가율을 계산해서 곱하기 때리시면 2번 나올 거 아니에요. 매출원가는 자동으로 전체 240에서 이거 빼면 나머지 금액이 매출원가지. 이해하셨어요? 차례대로 해볼게 그러면. 근데 이게 종류가 다음 페이지 해답 있습니다. 해답 보시면서 보시면 돼. 첫 번째가 평균원가 소매제고법이라는 게 있고 평균원가 소매제고법이라는 게 있고 평균 내자 그 얘기입니다. 얘부터 할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영문을 써볼게요. 자, 일단 기초재고의 원가 요 40을 A라고 쓸게요. 제가 소문자 A. 그 다음 단기 매입액의 원가를 소문자 B라고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기초재고의 판매가를 대문자 A라고 쓸게요. 됐죠? 단기 매입액의 판매가를 대문자 B라고 쓸게요. 됐죠? 자, 일단 그럼 첫 번째 원가율을 먼저 구하시고 얘를 먼저 구해요. 동그라미 1번으로.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어떻게 합니까? 기말재고의 판매가 60에다가 동그라미 1번을 때리는 거야. 그렇죠? 60에다가 동그라미 1번을 원가율을 때리시는 거예요. 자, 원가율 구하는데 평균원가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섞여서 평균적으로 나갔다는 얘기야. 섞여서 평균적으로. 평균 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가율이란 것은 원가 나누기 판매가잖아. 원가 나누기 판매가. 원가란 게 A 더하기 B죠. 그렇죠? 판매가는 대문자 A 더하기 대문자 B잖아. 원가율 아시겠죠? 소문자 A 더하기 B에서 대문자 A 더하기 B를 나누시면 원가율이 나오겠죠. 이게 평균원가 소매제고법. 그렇죠? 그래서 원가율은 이렇게 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구하시면 이거잖아. 240만 원, 280만 원이니까 계산하시면 이게 85.7% 나오거든요. 되시나요? 그러면 기말재고 60에다가는 얼마를 떼시는 거예요? 85.7% 때리시면 기말재고액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곱하기 85.7% 때리시면 기말재고액이 51만 4,2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평균원가 소매제고법. 딱 보는 순간 아, 시험에 나오면 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죠. 그죠? 잠깐만요. 자, 그 다음 선입선출 소매제고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셔도 되죠? 책에 해답 있잖아요. 혹시라도 뭐 대문자 A, 뭐 소문자 AB, 대문자 AB 이거 뭐 필요하시면 거기다 써놓으시고 칠판 이쪽 요거랑 그 다음 요거 평균원가 소매제고법 됐죠? 그 다음 선입선출 소매제고법 볼게요. 자, 선입선출 소매제고법은 자, 이건 동일한데 두 번째 소매제고법에다가 선입선출법을 섞은 거예요. 선입선출 소매제고법. 얘는 먼저 사온 거 먼저 나간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먼저 사온 거 먼저 나간다. 그럼 이런 거죠. 먼저 사온 50은 다 튀어나간 거지. 다 팔려나간 거죠. 그렇죠? 따라서 남아있는 요 60은 어디에서만 남아있는 겁니까? 단기 매입액에서만 남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원가율은 단기 매입액만 가지고 원가율을 구하는 거야. 이해했죠? 먼저 사온 건 먼저 나갔으니까 50에 대한 것은 다 튀어나간 거예요. 다 나갔으니까 요 남아있는 60은 단기 매입액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원가율도 단기 매입액, 소문자 B, 대문자 A만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아, 대문자 B만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원가율을 얘만 가지고 구하겠대. 이게 얼마냐 하면 계산해 보시면 이게 86.9% 나오거든요. 요게 200, 요게 230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60에다가 얼마 때리시냐면 86.9% 때리래요. 기말재고액은 52만 1,400원이 됩니다. 52만 1,400원. 잠깐만요. 해답 맞춰야지. 맞습니다. 되셨나요?
지울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후입 선출 소매 제곱법. 절대 안 넣을 겁니다, 이건. 그죠? 세 번째는 후입 선출 소매 제곱법. 얘는 소매 제곱법에다가 후입 선출을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온 게 먼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뒤에서 온 게 먼저 나가요. 뒤에서 온 게. 아셨죠? 뒤에서 온 게 먼저 나갔으니까 여기 60은 뭐랑 남아 있는 거야? 기초 50과 요거 중에 10이 남아 있는 거죠. 아시겠죠? 요게 이렇게 나갔으니까 먼저 나갔으니까 요 60은 기초 50에다가 여기에서 10이 남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층을 나눠야 돼요. 층을. 기말재고 총 60만 원 요 남아 있는 것은 기초 50 남아 있는 거에다가 올해 사온 거에서 10만큼 남아 있는 거지. 아이고, 반대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기초 50에다가 올해 사온 거 10이 남아 있는 거지. 그렇죠? 그 원가율을 따로따로 각각 구하셔야 돼요. 원가율은 보세요. 이 50에 대한 원가율은 소문자 A 나누기 대문자 A죠. 50은 그렇잖아. 그다음 요 단기 매입액에 요게 대한 요 중에 10만 원은 원가율이 소문자 B 나누기 대문자 B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얘는 이렇게 하셔야 돼. 이해하셨어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이렇게 안 해더라도 요 50에 대한 여기서 요 50에 대한 원가 얼마입니까? 40이잖아, 그냥. 맞죠? 40이죠. 그다음에 요 10에 대해서는 이걸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 계산하시면 이게 숫자가 86.9% 나오거든요. 86.9%. 이게 얼마냐 하면 제가 숫자를 미리 좀 적어왔어요. 86,900원이에요. 그럼 합치면 기말재고액의 원가는 486,900원 나옵니다. 이게 후입 선출 소매재고. 안 나오겠죠? 나온다면 과감하게 틀려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해는 하시겠죠? 소매재고법. 자, 여기까지가 기타 주제, 기말재고에 포함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소매제곱법, 표준원가법은 뭐 여기서 할 필요 없는 거고 소매제곱까지 보신 거예요. 소매제곱법보다는 아까 풀었던 그 이익률 있잖아. 아까 그 문제. 횡령액 구하는 그 문제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다 끝냈죠. 그래서 재고가 끝났네요. 재고 끝났고 재고 종류 할 게 많았죠. 그렇죠? 할 게 많았는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지금 4장이 재고 끝났는데 잠깐 요거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136페이지 가보세요. 그 다음 5장이잖아. 책 순서가. 136페이지 가보세요. 136. 소매제곱은 너무 충격이 컸어요. 자, 136. 5장이 투자자. 원래 순서가 책 순서는 5장부터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 수업을 5장부터 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 하면 6장 있죠. 6장이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이 190페이지입니다. 6장하고 7장부터 할게요. 제가 수업을. 왜냐하면 5장의 투자자산은 현재가치평가라는 걸 알아야 돼. 현재가치평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현재가치평가를 제가 보론으로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니까 6장 유형하고 7장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제 현재가치평가 보론을 듣고 책이 없는 내용인데 보론을 제가 올렸어요. 듣고 그 다음 5장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는데 수월하거든요.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이해하시겠죠? 다음 시간에 5장 들어가지 않고 6장, 7장 끝나고 그 다음 5장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